하루빨리 재건축을 안 하더라도 내진 보강이라도 해야 된다. 정말 좋으면 재건축이 늦어집니다. 공장지대에 만들어진 LH 주거아파트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한번 던지면 20년쯤 뒤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이번에 사실 그 신정부가 들었으면서 일기 신도시를 다시 재건축, 뭐 재개발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가 그렇죠. 좀 사그라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그라든 건 역시 이제 전반적인 건설 불황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일까요? 근데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 노후가 많이 됐나 봐요. 지금 이쪽 뭐 분당 정자교 붕괴 뭐 이러면서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한 네. 뭐 경각심들 혹은 이슈가 떠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거죠. 일개 신도시는 제가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특히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 첫날에 건물이 금이 가서 가스가 새서 일가족이 사망한 일도 있었고. 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우리 일기 신도시가 분당, 평촌, 삼본, 중동, 그리고 일산. 네. 맞아. 근데 그때 워낙 그 100만 호 주택인가 막 하면서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안양에 살았으니까 안양의 집들 철근 들어갈 때 그 강목을 세워놨다고 뉴스에 막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실제로 평촌 그 무너졌잖아요. 네, 베란다가. 그랬죠. 지난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무너진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1월에 급하게 양생에서 하다가 똑같이 베란다가 몇 개 무너졌고 군포 삼보 신도시는 건물 새로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미 만들 때부터 부실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연기 신도시, 목동이나 노원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좀 급하게 짓다 보니까 부실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죠. 바로 얼마 전에도 충동구 지역에서 지진 났었는데 한국은 지진 나면 정말 제대로 나면은 피해가 클 겁니다. 그 세종 원형이 되는 임시행정수도 만들 때 그 당시 보고서 보면 지진 조사도 했어요. 조사한 결과 지금 세종이나 그쪽 공주 쪽이 지진 피해도 없는 곳이라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요? 사실 정부는 사실 신경 씁니다. 근데 제가 책에 실었습니다만 노원부터 이 분당 라인은 활성단층대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그것은 아닙니다. 땅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경주 같은 경우는 삼곡사계도 나오는데 그 땅이 흔들려서 토암산이 갈라져서 일주일간 불이 안 꺼졌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석유대도 있잖아요. 천연가스하고 거기 네네.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아 그 오스트레일리아 가면은 원주민 전설 중에 꺼지지 않는 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거기는 땅만 긁어내면 석탄하고 철 나오지 않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 그렇죠. 거기 운석이 떨어진 것 같아요. 불이 붙었는데 몇 천 년간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포항 요쪽 라인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안전 문제 얘기 나오는 건데 거기랑 요 서울 요쪽은 일부 단성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밀 조사를 해야 나오는 거라서 왜 지을 때 몰랐냐 하는 좀 가혹한 거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노원 요쪽은 부터 해서 요 일기 신도시 평촌, 삼본, 분당 쪽은 하루빨리 재건축을 안 하더라도 내진 보강이라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단지 그냥 우리가 노후화 이 얘기가 아니라 워낙 그 시작할 때서부터 내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모래라고 했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때 하여튼 그 자재가 부족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시끄러웠던 뉴스들이 기억이 나요. 철근도 제대로 안 넣었을 뿐더러 넣었는데도 모래를 원래 소기자 빼고 그래서 섬진강 그 금모래가 없어진 건데 그걸 부족해버리니까 바다 거 이제 가져왔다 썼다가 소금기에 침식되는 거죠. 그런 일이 뭐 그때부터 이미 뭐 지적됐던 거라서. 아 진짜 그때 우리가 참 얼마나 허술했는지 기억해 보면 그 빌라 같은데 기자가 TV에서 뉴스 기자가 주먹으로 퍽퍽 치니까 맞습니다. 벽이 구멍이 뻥 뚫어지고 안에 저기 뭐죠 벽돌 대신 스티로폼이 나오고 그 강목이 나오고 주민들의 저 난방을 걱정했나 보죠. 더 많은 스티로폼을. 근데 저는 그게 어떤 빌라라든가 이런 다세대 같은 이런 쪽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도 문제가 있는 거군요. 특히 일기 신도시는 지적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 뉴스 라이브 같은데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그때 무수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평촌에 살았었는데 개발 전에 안양 평촌 거기는 심지어는 쓰레기 매립장 위에 지었다는 지적까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거기 농산물 시장 있잖아요. 네. 그 근처가 그 지적이 있어요. 아 근데 물론 그거는 저기 동서울 광진 쪽 그 동서울 버스터미널에 있는 그쪽도 원래 쓰레기 매립해가지고 택지 개발한 데라서 그런 걸 원래 하는 방식이긴 한데 지적이 나올 정도로 그때부터 걱정거리 많은 곳이었다. 그러므로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재건축하자는 주장 자체는 팩트, 신빙성 있는 주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부동산 요 어떤 그 침체 요 상황이 좀 벗어나기만 한다면 이 재건축은 급물살이 그렇습니다. 나올 것으로 예.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될 거로 보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전 기본적으로 재건축 연한 같은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제안하는 거는 좀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봐요. 주민들이 개발하겠다는데 자꾸 왜 그걸 정부가 뭐라 그럽니까? 해서 용적률 올라서 밀집해서 사람들이 못 살면 알아서 나오겠지. 그리고 가장 좋은 사례가 용적률 높은 데도 잘 사는 게 수원역 근처 요즘에 용적률 500%짜리 아파트 만들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처음에 좀 닭장인이 말을 했는데 그분들 불만 없으시더라고요. 다 사시더라고요. 수요가 있는 겁니다. 또 교통이 편리하니까. 편리하니까. 바로 수원역 옆이니까.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풍수지리적으로 이 일기 신도시 가운데서 참 그때도 그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동시에 이게 건축이 되다 보니까 평천이 더 좋아, 분당이 더 좋아, 일산이 살기 좋아,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인기 혹은 그 살기 좋은 곳이 된다 그러면 어디가 될까요? 물론 이게 풍수지라고 관계 없고 합니다만 순수하게 이제 인문지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장 차이죠. 가장 오를 것은 당연히 분당 신도시일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일산 신도시는 스타트는 같았으나 아마 못 따라갈 거고 저도 지금 그쪽 살고 있습니다만 평촌 3본이 그 다음을 갈 거고 중동 신도시는 원래부터 부천시가 계획하던 거를 국가가 뭐 100만 원 맞춘다고 끌어간 거라 그건 이제 분당 중동 신도시는 그냥 부천을 중심으로서 기능할 거입니다. 3번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해요. 거기가 중앙에 상권이 밀집돼 있고 아파트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놀기도 좋고. 딱 아담하고 침착하고 분위기가. 그리고 수리산이 참 멋있는 산이고 네. 조금만 더 안산 쪽으로 가면 대암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맞아요. 거기도 요즘에 택지 개발하고 있거든요. 같이 묶일 거라서 다만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제약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작다, 좁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평촌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의왕 쪽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연합해가지고 물론 이제 농수산물 시장, 오뚜기 공장 그리고 변전소 요즘 그 동네 그 분양하는 것들 좀 보고 있으면은 몇몇 채널에서 이제 송전탑 얘기를 하시던데 거기는 송전탑의 문제가 아니라 변전소가 있습니다. 의왕 쪽에 안양남 변전소인가. 또 그런 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서 당분간.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면 꽤 넓은 땅이 있다 보니까 저는 거의 분당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전 그래서 요번에 그 몇 달 전인가요? 그 인도건에 그 아파트 뭐 30%인가 35% 급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내 떨어졌다.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전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또 그 과천 신도시 또 나오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괜찮을 텐데 왜 저희가 저렇게 빠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기억나요. 인도건이 GTX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된 게 있고 너무 많이 올랐다. 예, 그리고 너무 인덕원이라는 이름을 팔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인덕원이 어디냐면은 사실 인덕원이랑 저도 어릴 때 평촌에 살았어서 아직 지리 감각이 있는데 그렇게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덕원이라는 그렇죠. 거는 여기 역 근처에서 요 과천 지휘성보타운까지 안 가고 요 천 안 넘어가는 하기천 안 넘어가는 이 정도를 말하는 건데 최근에 봤던 데 중에는 여기 안양교도소라고 여기 위에 지금 짓는 아파트 여기가 인덕원 얘기를 하던데. 그래요? 거기가 인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인덕원 평촌 이렇게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기가 평촌을 말 썼고 뭐 의왕 어디가 인덕원 쓰고 너무 넓은 지역까지 인덕원 여기 인덕원 자이아 SKB라고 여기 농수산물 시장 근처거든요. 여기는 인덕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의왕시 쪽에 의왕이죠. 네, 의왕 심지어는 의왕입니다. 내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의왕분이 안양 인덕원 끌어들이면서 인덕원 역사권이라 말씀하시면 사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지금 아파트 이름 얘기 나온 김에 이 옆에 이게 변조소인 거죠. 보면 탑 얘기만 하셨는데 여기 송전탑이 왜 있냐면은 변조소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는 원래 땅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뚜기 공장도 있고 이제 에너지 열병합도 있고 그리고 여기 빈 땅은 원래 안양 시외터미널 예정지였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얘들이 대부분 무산되거나 했기 때문에 개발 여지가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인덕원은 아닌 거고 인덕원 이름 해놓고 내려간 데들은 좀 그런 영향. 약간 착시 현상이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덕원이 아니네요. 그 역사권이라는 자체가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입장에서는 역사권이라는 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 나와서 바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차로 다니시는
건물주분께서 역세권 하시는 건 저는 약간 이율배반이라 보고 한 번 정말 지하철 타보시면 안 나올 거다 라는 뚜벅이 변론이었습니다. 근데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바람이 불게 된다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그 상승,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는 분당이 먼저 되겠죠. 그렇죠. 분당 표준이라 봅니다. 분당 평촌. 예, 3부는 의외로 구반포 생각하시면 좋은데 구반포 최근에 이제 처음 들어왔잖아요. 거기가 제가 산 게 90년대 말이었고 유학 갔을 때가 2006년쯤인데 그때부터 계속 한다 만다 그랬었어요. 그때 제 나름 고향이라서 사진 찍으러 왔더니 막 시비 걸고 그랬었는데 그쪽 조합원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지에서 온 전주들은 빨리 개발하자고 네. 우리 반포니까. 근데 여기서 오래된 3분은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정말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3분이 그럴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걸 왜 재건축해야 되냐. 여기 정말 좋은 곳인데. 정말 좋으면 재건축이 늦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3분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건 공기도 좋고 좋아요. 정말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일산도 좋은 곳입니다. 일산. 좋은 곳이라는 게 공기가 좋아요. 근데 공기는 좋은데 일산하면 아마 일기 신도시 만들어졌을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교통이 불편하다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던 지역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광화문에 있는 뭐 언론사에서 인터뷰했는데 제가 대화역 살거든요. 아. 거기서 버스로 한 번에 옵니다. 집에서 대화역까지 3분 거리, 내려서 신문 타고 5분 거리였습니다. 이게 어디로의 교통이 나쁘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 그 말씀은 주로 강남일 거예요. 아, 강남으로. 예.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거지만 원래 서울의 기본 구조는 삼액이었죠. 강북과 영등포와 강남이 각각 역할을 하는 건데 강북과 영등포가 무너져 버리면서 강남 1극이 돼버리는 바람에 서울 가기 불편하다는 말은 주로 강남 오기 힘든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산 살면서 강북 쪽에 일이 많다거나 하면은 여전히 편합니다. 그건 어느 지역이냐의 문제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그 생활권 그렇죠. 그걸로 따져야지 일산하고 전혀 관계 없는 데서 아, 뭐 이래봐야 의미 그러니까요. 없는 거네. 강동 거기 멉니다, 당연히. 그렇지. 근데 요즘에 좀 반대로 예전에 관악구 살다가 일산 요즘 갔는데 언론사들이 요즘에 방송사나 서북 쪽에 몰려 있잖아요. 너무 편해졌어요. 다 버스가 대충 한 번에 가. 그러겠네. 너무 좋아요. 거기 MBC니 뭐니 다 들어왔잖아요. 네, 또 TVN이 정발산 그쪽. 들어와서. 네. 근데 그 대화역 말씀하시니까 네. 저 또 그렇게 문득 아 이거 말씀하시니까 아니, 예, 예. 예전에 그 뉴스들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때 생활 환경으로 그 주민들이 거기 그렇게 모텔이 많다고 막 데모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근데 아니 모텔이 뉴스에 엄청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여기가 워낙에 이렇게 처음부터 섞어서 개발한 데라서 혼합 개발이라. 아. 그리고 정말 많은 곳은 대화보다도 백석이죠. 백석 맞아 백석. 백석이 일산 신도시에서는 가장 서울에 가깝고 이쪽은 처음부터 섞었습니다. 터미널도 있고. 터미널이 있는데 모텔 호텔이 없는 건 이상하죠 오히려. 코스트코도 있고. 여기가 많이 몰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참 벌써 세월이 많이 그렇게 지났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 신도시란 이름의 구도심이죠. 신도시가 이제 구도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서울의 구도심. 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뭐 정말 뉴타운 같은. 네,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막 개발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그때 계획들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 있죠. 아 그래요? 제가 바로 지난 주말에 영등포에 다녀왔는데 보시면은 영등포 역이 있고요. 여러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역이 있고 여기 위에 전통시장이라고. 아 그렇죠. 여긴 뭐 거의 100년 전부터 있던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인데 여기 빽빽하죠. 이게 거의 1900년대부터 만들어진 도시공원입니다. 네. 여기가 최근에 철거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가 되는 게 바로 이명박 시장 때 설정한 뉴타운이 계획이 살아남은 거예요. 또 요거 하나 성공했던 게 그 위에 아크로타워 스퀘어 아파트라고 요거는 이명박 때 뉴타운 계획이 이미 실현된 것이고 다음 단계로 요즘에 이게 철거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드디어 움직이고 있는 게 있죠. 아직도 그게 안 끝난 거예요. 그때 만든 게.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한번 던지면 20년쯤 뒤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참 영등포 하면은 이미지가 글쎄요. 뭐 정말 올드하죠. 낙후돼 있는 거. 올드하죠. 네, 낙후돼 있는 걸로 이제 먼저 떠오르고 좀 지저분하다 이런 떠올리시는 분들도 좀 있고. 아무래도 그 그런데, 느낌이 그렇죠. 예. 근데 그 롯데 역사 생기고 이러면서 좀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롯데 생겼고 그리고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경방이 바뀌면서 여기 이 아크로타워를 말씀드린 게
꽤 왕십리 등과 기름 등과 함께 성공적인 뉴타운 개발 사례여가지고 이거 생긴 다음에 이미지만 바뀌었습니다. 서울 다른 지역 분들은 원래 영등포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영등포를 중심으로 인천이라든지 서남부 분들한테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요즘에 신길 뉴타운과 함께 촉진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안산선 이것도 영등포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영등포 역 앞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있는 바로 아래로 오게 되죠. 아, 그래요. 지금 이 영단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한반도 최초의 공영주택 단지. 여기 물레창작촌이라는 게 영단주택이죠. 아, 물레. 딱 보면 집단적 집이잖아요. 쭉. 네, 공장도 많고. 이게 원래부터 공장도 아니었고 원래부터 낙후지역도 아니었어요. 여기는 지금 경방, 타임스퀘어 등과 같은 공장이 대규모로 있던 지역인데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 당시판 주공아파트였습니다. 1940년 초. 그 조선주택 영단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이어져서 대한주택영장이 됐다가 대한주택공사가 되죠. 그 직계예요. 거기서 만드는 게 주공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만들어졌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 만들어지고 인천 부평구 상곡동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상곡동은 오래 걸렸고 이건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마 물레정보단 그쪽에 납득이 되실 거라서 인천 부평입니다. 한국 GM. 네. 여기도 좀 일부 이제 개발한다고 그래서 따끈따끈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7호선 상공역이 개통되면서 그리고 이제 청라로 넘어가거든요. 하면서 여기 네모난 지역이 보면 빼곡하죠, 뭔가가. 여기가 상곡동 연단주택이에요. 여기가 이제 철거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원래 여기가 이제 일본 육군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일제 때 그때 노동자들이 머무는 곳이었는데 야, 아직 저런 곳이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었던 여기 중국집 더카원이라는 데가 유명해서 수유미식회도 나오고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그 참고로 그 가게는 워낙 맛있다 보니까 장소 옮겨서 계속 영업하신다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맛집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장지대에 만들어진 LH 주거아파트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는 좀만 멈춰질게요. 네. 7호선이 워낙에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서울보다 부천, 인천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획이 되자마자 이게 재개발 얘기 나와서 이거 헐리게 됐고 그리고 동작구 상도동의 영단주택도 동작구가 개발이 되면서 핫해졌잖아요. 극성 뉴타운이니. 그러면서 없어졌고 분명히 영등포인데 2호선 라인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물레 영단주택이 좀 살아남은 상태. 그 우리가 흔히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하는데 네.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디서나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핫한 몇 군데에서만 이렇게 돌면서 일어나요. 어떤 분들 얘기는 이거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따라간다. 빙글빙글. 근데 보면 여기가 물레역에서 조금 와야 돼요. 걸어서 재걸음으로 한 10분쯤 오면은 핵심 지역에 도달하게 돼서 약간 저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청년분들께는 10분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공장이 남아있고 저는 이 골목을 다 걸었는데 기록 차원에서 가보면 곳곳에 재건축 조합이 포진해 있어요. 근데 하나로 안 묶이더라고요. 개발되면 참 좋은 곳인데 너무 이게 덩치 큰 거예요. 그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아주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그 당시는 주택도 영단이 서울 강남구에도 원래 시형 주택 단지가 있었습니다. 시형 아파트처럼 그런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네,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그 뉴타운이라는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그 좀 큰 지역 이거는 이제 영등포만 남았다 현재로선 서울에서. 현재는 가장 성공적인 영등포고 나머지 지역은 싸우다가 해산됐고 그리고 당분간은 지금 부동산 침체기랄까 조정기 속에서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요즘 뭐 신통기획이니 뭐 모아주 계획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도 오다가 몇 개 보고 왔는데 다들 그냥 갸웃갸웃. 하긴 지금 뭐 저 뭐죠 그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주 그 인기 있는 지역의 그 아파트들까지 뭐 미분양 사태들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신규로 저렇게 재건축 요새 재개발하기가 쉽지가 그렇습니다. 않죠. 워낙에 세계적인 건설난이고 그리고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다가 다들 뭐 해보려는 거 아닙니까? 그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건설 자재를 쫙 빨아들일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가 코로나19가 일으킨 근본적 문제는 인력 이동을 제한시켰죠. 그렇죠. 근데 한국의 건설 시장은 이미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실 조선족을 넘어가서
다국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 들어오면은 한국이 농업도 안 되고 건설도 안 돼요. 아, 그게 크더라고요. 우리 소위 예전에 3D 업종 여기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 얘기 있었잖아요. 있었다고 지금 많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못 들어왔던 거죠. 어. 이분들이 아예 다 복귀를 안 했고 그 사이에 한국이 이분들이 일하기에 좋은 곳이 됐느냐 아닌 거죠. 여전히 차별의식도 강하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일본에 대해서 똑같은 걸 보는데 한국이나 일본의 시민들이 착각하는 게 언제까지나 외국 분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볼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커지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아프리카라든지 인도 지역. 베트남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그럼 그쪽으로 가지. 차별 덜 받고. 왜 이렇게 차별받아가고 말도 배우기 어려운 곳을 오겠냐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그 일본의 그 우리 교포들이 차별화받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지매당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왕따.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살하고 아니면 뭐 그 뭡니까 그 뭐 외국인 지문 등록증이 뭐니 해가지고 그렇죠. 막 차별받는 예. 이게 되게 분노를 했었는데 물론 우린 다 신문 찍지만 전 국민이 근데 어느 순간 나이를 먹어서 딱 보니까 우리는 더하네 더하죠.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좀 반성을 하게 됐는데 물론 제가 이제 양쪽을 다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거기나 거기입니다. 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네. 묶고 있고 뭐 일본도 최근에 외국인 이제 구금소에서 카메라를 꺼버리고 때려 죽인 일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근데 그걸 절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양쪽 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할 때마다 받고 보내버리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한계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게 우리 더군다나 인구 감소, 감소. 이 이슈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인구가 지금 우리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민 정책을 개방적으로 한다는 게 우리의 그 어떤 문화적 특성상. 근데 그거는 이제 문화특성이랄까 이제 대도시 지역은 쉽지 않은데 이미 대도시 아닌 지역은 그렇게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제가 최근에 예를 드는 사례가 충북 혁신도시가 요즘 83개월째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아주 떠오르는 지방도시입니다. 인구 소멸의 반대 사례. 근데 거기가 진천하고 음성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딘지. 거기는 또 주목하실 만한 곳이라. 이건 그림이 보여줬습니다. 딱 이렇게 모여 있는 데라서. 여기 조금만 가면 이제 안성이에요. 서울에서 적당하게 거리가 있는데 아주 서울은 아니라서 정착할 수 있는. 근데 여기가 포함되는 것 중에 진천 말고 음성 쪽에 가보면 무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극. 옛날에 일제 때는 금강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음성읍보다는 이쪽이 더 커요. 근데 여기 시장이 무극 전통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소비자의 50%가 외국인이에요. 절반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얘기가 이미 외국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 그냥. 이게 한국의 대도시 핵심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인 거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의 부위가 달라져요. 한국에는 돼지고기 삼겹살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삼겹살의 상당 부분은 네덜란드산이거든요. 수입해오거든요. 부족해서. 근데 나머지는 남아요. 근데 이분들은 삼겹살보다 딴 부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리고 삼겹살 수입을 덜 해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한국인들이 먹는 대도시의 시장에 안 파는 특수한 식품 구조들을 한국에 뭐 예를 들어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따로 팝니다. 이미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다국적 또는 다인종 국가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도시 중심 핵심 지역 사는 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이미 되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 얘기하는 것도 뭔가 정치적 아젠다로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뒤늦게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또 한국의 그렇습니다. 도시 혹은 주거지역 혹은 인구 구조가 변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변화는 분명히 스무스하게 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원래 변화라는 거예요. 네. 제가 늘 떠올리는 말이 있는데 부산 세관박물관에 갔었습니다. 거기 직원분이 저희 어머니가 세관에서 일했어가지고 친감도 보이고 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 부산이 부산답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원래 부산은 항구 도시고 그렇죠. 원래 외항선도 들어오고 컨테이너 막 다니고 그러다 보면 싸움도 좀 나고 술도 마시고 그런 건데 부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기 시작했다. 아파트를 짓고 싶어하고 조돈수 내보내고 이런 부산이 오래 못 가는 거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하시는 게 저는 거기서 이런 거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구 도시로서의 특징이 특징이죠. 사라진다는 거죠. 그 본질인 건데 그걸 버렸을 때 부산이 그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겠냐. 저는 그걸 한국의 지방도시라든지 대도시 외곽에서도 늘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한국의 그 지역 이곳저곳을 좀 우리
그 색다른 시각으로, 색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부동산의 그 흐름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좀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인 것도 좀 이렇게 알게 되니까 재미가 있네요. 그렇게 아시면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제 민간 업체에서 내놓는 계획들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요건 실현 가능하다. 요건 좀 과장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